자, 매주 금요일 재무 엑스파일 전담반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더 이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칼렛 정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작년부터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죠. 젊은 층을 시작으로 해외 투자가 약간 광풍처럼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해외 투자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이런 유망한 산업 분야가 미국이나 대만,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해외 투자에 대한 모든 걸 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오. 해외 투자 또한 투자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많기는 한데 어디부터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좀 덮어두고 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떤 것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선 해외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요. 너무 까다로운 방법이고요.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를 위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모바일로도 개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 투자도 거기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가능하죠. 네. 그리고 계좌를 개설했으면 이후에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을 짚어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죠. 그죠. 해외 주식 거래도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개장해서 5시에 종료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 이렇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딱 자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와 거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약 주문도 가능해요.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면 장이 열리고 나서 거래가 됩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처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아무래도 좀 밤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잠을 안 자고 밤에 심야 투자를 한다. 그럼 그때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약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 짚어주신 부분이 나라별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시간에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나라마다 최소 주문 수량, 상한가, 하한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거래 단위가 한 주이지만 나라에 따라 한 주인 곳도 있고 10주인 곳도 있고 100주인 곳도 있어요. 100주가 최소 단위인 경우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국은 최소 주문 단위가 10주이고요. 네.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베트남은 100주, 대만은 1000주입니다. 최소 주문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증권사들은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 하루에 오를 수 있고 최고 한도와 내릴 수 있는 최저 한도를 말하죠. 이 상한가와 하한가가 3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영국, 동일 등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면 그만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죠. 네, 우리가 참 쉬운 경제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이게 이제 30%로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면 잠깐만 정지해 하면서 주식시장을 스톱.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은 없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는 올라가려면 쭉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려면 쭉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률이 크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화로 하지 않고 달러라던가 엔화라던가 이런 다른 이제 화폐로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마다 수수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수익률도 좋겠지만 가급적 낮은 수수료로 내는 게 좀 좋겠죠. 그죠.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할 때는 우리나라 원으로 살 수 없고요. 환전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산다면 달러로, 일본 주식을 산다면 엔으로 사야 되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투자자가 따로 환전을 하지 않아도 주식을 매수할 때 자동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요. 미리 환전해두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간혹 이벤트로 우대 환율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살 때도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고
다시 찾아올 때도 또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떼네요. 그렇죠. 여러 번 떼네요. 예,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똑같이 10%의 이익을 받다 하더라도 또 어떤 회사는 수수료가 높고 어떤 회사는 수수료가 낮다라고 하니까 똑같이 해외 주식을 해도 회사별로 수수료가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 정말 잘 챙겨봐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익과 연관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금 중요하죠. 네, 내가 구입한 주식이 잘 돼서 많이 올랐어요. 그럴 때 내는 게 세금이죠. 직접 투자할 때와 간접 투자할 때가 세금이 좀 다릅니다. 직접 투자는 20%의 양도소득세 대상이고요. 펀드 등으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는 14%의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먼저 직접 투자를 할 때를 한번 볼게요. 직접 투자로 인한 소득 중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겠죠? 그런데 250만 원의 이익부터는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주식을 1,000만 원의 이득을 받고 B 주식으로 4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할게요. 그러면 총 이득은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6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인 250만 원을 빼면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은 350만 원 기준입니다. 350만 원에 20%를 하면 70만 원이 세금이 되겠죠. 세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의 이익부터는 20%의 세금이 붙는다. 해외 투자 펀드는 14%의 배당 소득세 대상입니다.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의 이득을 14%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요. 문제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득이 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직장에서 연봉이 5천만 원이고 해외 투자 펀드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해외 투자로 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14%의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종합소득세 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1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을 하니 6천만 원인데요. 6천만 원의 세율 구간은 24%예요. 연봉이 더 높다면 그만큼 세율 구간이 더 높아지겠죠. 35%, 38%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의 이득은 14%만 내면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됐을 때 이제 내 급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을 벌었을 때 이 3천만 원이 전부 다 2천만 원 넘었네 하고 3천만 원을 다 종합과세 대상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2천만 원은 빼서 14% 세금만 붙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에다 붙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잘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에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일단은 많이 이득을 봤을 때 매겨지는 세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세금까지 높다면 이게 세금으로 다 떼어질 수도 있거든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IRP,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신다면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14%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에서 5%의 적은 세율로 낼 수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하는 금액의 16.5%를 5,500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14.2%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굴리면서 얻은 이득을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개인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를 한다.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돈을 이제 물론 100% 주식형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70% 정도를 전부 다 해외 투자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나는 여기 IRP에 있는 돈을 해외에 투자하겠다라고 70%까지 최대 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세금에 있어서 절세가 될 수 있다라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IRP가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IRP에 조금 거부감이 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네, 최근에 출시한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개형 ISA. ISA. 네.
우리 쪼디 혹시 중개형 ISA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개업까지는 모르겠고요. ISA는 오늘 퀴즈 내면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고요. 하나의 계좌로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ELS, 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만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ISA를 하시는 이유는 네. 비과세, 분리과세 때문이에요. 비과세까지 돼요? 네. 발생하는 이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죠. 이제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비과세를 넘어가는 이익이 났을 때는 9.9%의 낮은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배당소득세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리과세는 2천만 원이 넘어가든 2억 원이 넘어가든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ISA의 장점이다. 서민형과 그리고 일반형이 좀 다른데 서민형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이제 서민형은 뽑는데.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또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은 세금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IS는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이 있는데요.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인 일반형이 있고요. 400만 원인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내국인은 서민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서민형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최소가 3년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도 있는데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간 총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거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를 거래한다면 이익의 14%를 배당 소득으로 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해야 하지만요. ISA 계좌를 통하면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9%의 저율과세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이 ISA를 하자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따로 없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아직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금액에 있어서 나는 한 여윳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ISA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여윳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과세 한도도 있지만 세율 자체가 9.9%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금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세금 문제거든요. ISA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한다라고 한다면 적은 세금으로도 실질적인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수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남는 게 순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A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B 주식에서 400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A 주식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죠. 그렇지만 ISA 계좌에서는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똑똑하다. 네. 가뜩이나 B 주식에서 손해를 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A 주식이 이익을 몽땅 세금으로 다 매겨버리면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ISA 계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민형을 가지고 있는데 손해본 금액을 뺐더니 360만 원의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세금이 없겠. 그렇죠. 그죠? 제로. 괜찮네요. 오, 좋네. 두 번째로 네.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저축, IRP처럼 바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는 않고요. 네. 나중에 해지할 때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굴려서 또 수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둘 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ISA 계좌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가 연금이나 투자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소득들이 있는지 그거랑 또 금액 합쳐보고 또 거기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로 붙고 막 10,000원, 20,000원 차이로 세금이 막 엄청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막 해지했다가 다시 들고 막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런 부분 분리과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ISA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할 텐데요.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수익 기대가 큰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많이 포함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통산 있죠? 버려줄 수 있는 손실난 종목을 절세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이 많이 났을 때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이득이 난다고 했을 때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77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중개형 ISA에서는 29만 7천 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대략 37만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7%만큼의 수익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럼 4부 시작하면서 사연을 만나보겠다라고 했어요. 두 분 만나본 이분은 어떤 이야기로 두 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사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70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소에 돈키호테를 자주 듣는데 듣다 보니 우리 집 보험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 보험은 거의 모두 갱신형이었어요. 방송에서 갱신형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어머니 것도 거의 갱신형인데 저희 집 보험 괜찮은 걸까요?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4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본인 보험도 그렇고 어머님 보험도 그렇고 다 갱신형이다. 근데 방송에서는 갱신형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저희가 갱신형일 경우에는 증권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자, 이분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 주셨나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가입하신 내역을 보니까 네. 전화로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갱신형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화로 가입하게 되면은 뭐 갱신형인 경우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은 고지사항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지사항은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보험 가입 전 수술이나 약 이런 처방을 받았던 것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설계사가 아닌 고객, 즉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게 최근 5년 동안 내가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럼요.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거죠.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은 한 분이 과거 협심증과 관련된 통원 치료를 받고요. 약을 처방받은 이력을 보험 가입 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약 2년간 내던 보험료를 날리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요. 근데 텔레마케팅은 전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설명은 알아듣기 힘든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최근 5년 동안 입원하고 수술을 한 이력은 없는지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등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렸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라면 내가 낸 돈도 도로 찾지 못하고 그냥 해지를 당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니까요.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을 살펴보니 총 11건에 24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전부 갱신형이셨습니다. 아, 40대 초반에 갱신형으로 24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60세, 70세, 80세가 돼서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없을 때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매달 보장을 받아야 된다. 보장을 받으려면 내야 된다. 그죠. 그죠? 네, 맞아요. 그때 되면 뭐 소득도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대 초반이라면 갱신되지 않은 비갱신형으로 20년 정도 내서 60대 중반부터는 보험료 내는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와 상담하시는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준비할 걸. 그랬으면 지금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그런 후회 안 하시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드렸는데요.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일반 보험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할인을 해주는 거죠. 아프지 않으셨으니까요.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지만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보험을 11건이나 가입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사실 전화로 이렇게 다 가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네 할게요. 약간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고 나한테 어떤 보장이 있고 없고를 따져보지 않고 네. 그냥 좋다 그러면 네. 좋은가 보다. 언젠가 도움 되겠지.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상하네요. 대부분 전화가 주기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기존에 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갱신형 보험들은 모두 정리했고요. 새로 준비하는 보험에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수술비들을 꼼꼼하게 집어넣었어요.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셨고요. 또 상담을 하다 보니 사연자분은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3만 원대로 추가하셨어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저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암 주요 치료비는요.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앞으로 개발될 치료 기법도 보장 대상이라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전이암, 재발암 구분 없이 보장되고요.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 지원금은 연간 치료비를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1,000만 원 구간별로 이렇게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암 치료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거고요. 4,100만 원이 나왔다면 4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거죠. 하지만 만약 999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회사별로 연간 치료비 최소 구간이 1,000만 원보다 낮은 상품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쓴 금액이 888만 원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99.9인데 999만 원이 나오면 못 받습니다. 이러니까 왠지 기분이 별로예요. 1,000만 원 아래쪽이면 못 받는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정리해드리고요. 맞아요. 치료를 받다 보면 실손의료비 한도를 다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요즘에 유방암 표적치료제의 약값이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 이럴 때 실손의료비 한도를 다 썼다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죠. 암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매번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물론 기존의 수술법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어떤 암이고 어떻게 이 암세포가 여기저기 뭐 어떻게 내 몸에 자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법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암에 걸려도 어떤 치료법으로 나를 치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들어놔야 되지? 하는 고민을 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는 거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보장이 되니까 금액에 따라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유 때문에 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운전자 보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처음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특약만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좀 오래된 그런 운전자 보험이었어요. 나머지 운전자 보험은 인터넷 손해보험 회사에서 가입했고요. 3년마다 이렇게 만기가 오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11,000원 정도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주요 특약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렇게가 이제 주요 특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해도 내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의 기존 한 달 보험료 24만 원의 갱신형 보험에서 한 달 보험료 17만 원대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달에 7만 원이 줄어 별로 줄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죠? 저희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비갱신형은 20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형은 10년 또는 20년마다 보험료가 바뀌는데요. 대부분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죠. 올라가죠. 맞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요. 모든 갱신형 보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30대, 40대 분들의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 가입이 훨씬 더 도움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갱신형 보험이랑 갱신형 보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갱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갱신형 보험만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런 게 그냥 비갱신형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세까지 내가 보장 받으려면 계속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는 돈만으로 써야 되는데 그 돈으로 보험료 내실 거예요? 그 돈으로 쓸 때도 많은데 돈은 한정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돈은 한정적인데 그 돈으로 보험료까지 내면서 내가 건강보장을 받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 내놓고 나중에 보장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심지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거는 내가 쓸데없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20년만 딱 내고 평생 보장받는 걸로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40대 자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어머님도 한번 살펴봐 드려야죠. 네, 사연자분 어머님 또한 이제 갱신형 보험을 3가지 갖고 계셨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전화로 가입을 하셨다고 해주셨고요. 그중 2가지는 20년 갱신형의 보장 내용도 괜찮아서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70세 이후에는 사실상 갱신보험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또 보장 금액 자체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10년 갱신형의 보장 내용이 좋지 않아 해지를 권해드렸고요. 어머님은 이제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주셔가지고 간병보험을 월 4만 원대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갱신형 보험에 있어서 이 사연자분과 어머님의 솔루션이 좀 다릅니다. 이유는 연령이잖아요. 네. 네,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70세 이후에는 갱신형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보험을 20년 납을 가입을 하잖아요. 20년을 내시더라도 뭐 50세, 60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갱신형이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70세 이후나 뭐 60대 후반 이런 뭐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갱신 주기가 짧은 거 말고 5년이나 10년 말고 20년 갱신 정도 되면 20년 동안은 일단 보험료가 고정이잖아요. 20년 뒤에 갱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거의 뭐 100세 보험이나 90세 보험이랑 흡사하잖아요. 연령대가. 그래서 갱신형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스칼렛은 감기 걸린 거 아니죠? 오늘 많이 속삭이시네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아픈 건 아니고. 네. 목소리가 오늘따라 굉장히 나긋나긋하네요. 우리 스칼렛.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보험에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의 보험 속에 증권 속에 갱신형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평생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평생의 남은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갱신형 주기가 또 어느 정도냐. 그 주기 이후에 한 번만 갱신을 하면 우리가 평균 연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 남아있느냐 이 정도를 또 따져보고 그리고 또 가격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년 동안 쭉 내는 거나 아니면 갱신으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한 번 정도 갱신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가격상으로 이득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겠죠.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해외 주식에 투자하실 때에는요. 수수료와 세금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의 재미와 절세를 동시에 누려보세요. 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